네, 청문 정국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5월 임시국회는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정치권 현안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청문 정국은 어찌됐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어제 현충원을 참배를 했잖아요. 모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임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신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야당에서 이거를 꼭 흥정거리로 했던 부분. 그래서 처음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9차례나 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제 포결 처리하는 과정도 또 그 전에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것은 흥정거리로 장관 임명과 같이 연결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신임 총리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들께서는 뭔가 껄끄러운 뭔가가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명록을 보면은 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거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국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무주택자들은 집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통합도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야당이 그렇게 지금 괜찮다고 했던 그 총리 후보자까지 임명 동의를 하지 않고 표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께서 좀 지켜봐 주실 것 같고, 예. 이것은 지금 총리의 어떤 남은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정부터 쭉 짚어주셨습니다. 네. 신임 총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역할은 누가 뭐래도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겠죠. 백신 문제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이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지내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세계 주요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은 언제쯤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고 국민들의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을 가지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백신의 안정성 문제까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층들에서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런 일들을 슬기롭게 끌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국민 통합의 정신이고, 야당과 여당이 함께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될 겁니다. 예. 아마 김부겸 신임 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야당과 같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국정을 끌고 가기 위한 안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흥정거리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지난 청문 정국을 지켜보면서 2명의 장관 후보자, 정의당, 진보정당인 정의당마저도 임혜숙 후보자의 심각한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임혜숙 후보가 낙마하지 않고 박준영 후보가 자진 사퇴를 통해서 정리하고 야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끌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두고 국민들께서는 흥정거리를 과연 어떤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자제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정에 대한 어떤 여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 전국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좀 출구를 찾는 모양새가 됐는데, 나머지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은 좀 속전속결로 이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럼 보기에 따라서 속전속결이다 만약에 얘기를 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공석으로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더 새로운 거 무엇인가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또 지켜보고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만약에 남았다면은 이거 더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국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분의 일에 대한 역량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논란거리가 추가돼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뭐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미룰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또 저는 이것을 흥정거리로 봤다라고 보는 게 왜 맞냐면, 아니, 괜찮다고 했던 후보가 장관이 뭐 한 명이니 두 명이니 낙마를 했니 자진 사퇴를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총리, 그러니까 김부겸 현 총리죠.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표결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동의하겠다, 표결하겠다, 좋다라고 했다가 장관과 연결해서 나중에 표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만 봤을 땐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수장부로 일하겠다는 그런 장관과 총리의 자리를 이것이 흥정거리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흥정거리가 아니면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받아주시죠. 지난번에 있었던 총리를 지켜보면서 라인 펀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아마 충분히 지켜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경 부대변인이 야당이 이 부분을 협의했다,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분명한 근거를 좀 제기하고 설명하시는 게 온당하고 타당할 겁니다. 안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단언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2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야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 처리했던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 인사 독선 때문에 국민들의 성난 분노의 표심들이 4.7 보궐선거를 향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청문회 국면이 말 그대로 사문화되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인사청문 전국의 표결 국면들은 대통령의 청문회 전국 속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의하는지를 지켜보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온당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지켜보고 나서 과연 인사청문 국면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야당과 협치 국면들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들었고, 청문회 전체에 대한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의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라고 언급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그 특별 연설이 예. 장관 청문회와 총리 청문회를 구분 짓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계기가 네. 된 겁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월요일의 인식을 지켜봤을 때 3명의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40명이 모여서 지도부와 그리고 청와대에 적어도 1명 이상의 낙마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당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급한 상태로서 박준영 후보자가 당시 자진 사퇴하고 일이 막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야당과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논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거듭 야당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반- 첨언을 예, 하지 말씀하시죠.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뭐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좀 무난하게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온 부분인 거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확인을 한 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이것을 좀 통 크게 무난하게 통과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1명 이상 남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3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야당에서는 뭐 처음에는 3명 다 낙마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토부 장관을 빼고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에서
그러면 어떤 한 후보가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서 용납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낙마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도 이것을 마치 적어도 한 명은 그 인사권자가 3명 중에 한 명을 고르라는 식으로 얘기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조금 네네. 짚고 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초반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얘기를 했다가 이 부분을 흥정거리로 삼았다고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뒤에 나타났던 언급에 대한 근거로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후보자가 지금 신임 총리로 되고 난 김부겸 총리가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청문 절차를 지켜보고 청문회에 참여했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라인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충분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표결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설명하셨을 때는 여야 간 협의가 다 끝난 것을 장관 후보자와 같이 맞물려서 여기에 대한 흥정거리를 삼았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여야 간 협의가 전부 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지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좀 정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간 9차례를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9차례를 만남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전 과정에서 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 하셨으면 뭐 네. 들으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그 먼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번 달 말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아직 날짜는 그 여야가 합의를 못한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지도부의 입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네.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이유는 청문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얼마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거칠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예. 과거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숱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35일 만에 낙마한 정말 역사적으로 오명을 남긴 장관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 남겼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야당과의 협치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행하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게 된 것이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결국은 진행이 되겠죠. 네. 하지만 진행되기에 앞서서 얼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의 청문회에서의 역할들을 대통령이 존중하고 집권당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최소한도의 언급들이 필요하다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자 한다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도 어떤 청문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름이나 남은 청문회를 무용론을 벌써부터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지켜본 것처럼 네. 국민들께 또 정치권에서 뭐가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지금 여기 앵커 두 분께서도 그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가 기억이 남습니까? 어떤 역량, 그 사람의 그 일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역량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친 거 기억남죠. 예, 서로가. 네. 예. 서로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흠결을 잡은 부분 또 배우자 거기다가 무슨 거의 사돈 그러니까 청문회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사돈 가까운 그런 가족들의 흠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청문회가 만약에 이런 과정 너무 도덕적으로만 사람을 무한주기에만 집중한 청문회가 무용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능력을 가진 건지 이것을 얘기도 하기 전에 파악도 하기 전에 여야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조차도 김호수 그 총장 후보자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 역할할 것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검찰총장 추천하는 과정에서 꼴찌로 추천됐다는 면모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죠. 지난날 김호수 총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르기 전에 여러 군데에 노미네이트 됐다. 결국은 아무 데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도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감사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정치적인 중립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위원 추천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에서 천거하려고 했던 과정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요. 정치적 중립을 문제로 감사위원까지 선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지난날 김호수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고 분명하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김호수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고액 자문료 논란, 과연 촛불 정신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도덕성의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직무 연결성이랑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호수 후보자가 부족하다고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 게 현 제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께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네. 청문회가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 국민의힘 당권 네. 레이스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초선 의원들의 도전장 그리고 날선 또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 보시기에 이 초선들의 파급력이 실제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과거에 있었던 전당대회 국면이랑은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봤던 여야 정치권의 국면이랑도 꽤 다를 겁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40명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단순히 메시지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중진 의원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으면서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여기서 뿌리까지 바꾸지 않으면 이 정당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1년을 끌고 왔고 그 결과 작년에 있었던 4월 15일 총선의 완전한 괴멸적 참패에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압승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미래로 가야 될 길인가 이런 길들의 당원들의 고민도 깊고 원내에 있는 많은 초선 의원들과 원내에 있는 인사들까지 앞다퉈서 어떤 방식으로 정당을 끌고 갈 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흥미 있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전당대회를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명 더 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당대표 후보들이. 신구 대결도 많고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흥미 있는데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상당히 흥미있어 보입니다. 물론 신구 대결로 보여지면서 네. 네. 서로 간에 좀 민망한 말들이 주고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더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더 역동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반면에 뭐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당대표에서는 기초 의원이었던 한 청년이 도전을 했다가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당원들의 표를 받는 곳까지는 올라가진 못했는데요. 예. 경선에서 지금, 이제 물러난 거죠?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참 그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고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아니면은 뭐 이준석 최고라든지 예. 이렇게 지지율이 좀 높은 당 내에서 지지율보다 국민 여론에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보여줄 때 더 좀 뒤처지는, 더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당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드리고 싶은 것은 초선 의원들이 그 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서 메시지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지 못한 이후에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목소리를, 특히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 한 명을 낙마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게 분명하지 않다.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타당성,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영 부대변님의 얘기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초선 의원들의 그 같은 성명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4.7 보궐선거 이후에 젊은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두고 언급을 했다가 여러 지지층들이 문매를 맞고 다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역동성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지금 당권 경쟁 네. 과정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셨어요. 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초선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각다 여야 입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뭐 단순하게 계파의 문제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오랜 기간 정당의 기득권 문화 속에서 중진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끌고 가고 있는 방향 속에서 새로운 얘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역동성 있게 가기 위해서 젊은 초선 의원들이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변화들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권에서 같이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차기 대선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요. 처음으로 이 지사가 앞질렀습니다. 아무래도 뭐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언론에 노출은 되고 있지만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는 점차 멀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또 젊은 층 또 기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각각의 후보로, 그러니까 그 여야 후보로 만약에 각각이 나오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그냥 정치권에서만 생각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접점 같은 이렇게 대결 같은 그런 구도 자체가 국민들께서도 좀 흥미롭게 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지율이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를 기존에 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뭐 교수를 만나든지 뭐 그렇게 경제계 쪽에서 자명 깊은 교수를 만나든지 뭐 연구소장을 만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누구를 만나는 건 좋으나 그 이후에 나온 메시지는 좀 글쎄요 언론에서 그걸 전부 다 담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을 아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 이하의 발언을 간혹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로 정말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는 또 도덕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잣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가족 얘기가 또 안 나올 수도 없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의 좀 영향력은 배제하고 지금 이 지사가 어쨌든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 구도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낙연 전 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6년 총선을 지켜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이 호남에 대해서 호남에서의 지지를 철회하시면 정계 은퇴 등에 대한 발언을 할 정도로 호남의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국면에서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 그리고 이후에 총리직까지 오르게 되고 지난 이낙연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되는 순간 호남의 지지는 호남 지역을 가둘 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이 민심들이 같이 모이면서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지켜보게 되면 서울 전역에 참패하게 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원인들을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대권 주자의 지지율에서 빠르게 추락하게 되는 국면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또 다른 호남의 대권 주자로 볼 수 있는 정세균 전 총리에게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도 정세균 전 총리도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큰 격차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향후 대선 국면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따라 지역적 정서도 같이 맞물려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대척점에 서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선 이 5.18 폄훼 발언 등을 저질렀던 과거의 모습과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이지 못했죠. 예.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1년 동안 호남에 대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정강 정책에 집어넣고 새로운 법안에 대한 도입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사과 등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지역적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변화를 다음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흘러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경 부위원장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우선은 보통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다 하고 하면은 충청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호남이 거론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땐 호남이 거론되는 방향은 이것이 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윤석열 총장, 전 총장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일정 부분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주당이 새 후보를 얘기를 했는데 새 후보다 호남에서는 뭐 서로 지지율을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이 지금 호남을 잡아야지만이 이번에 대선 구도에서 뭐 더 좋은 자리를, 좋은 위치에 된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거의 그때 거의 당 대표급이었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었을 때 신이 될지 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남권이 다시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앞으로 호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게 앞으로 그리고 중간에 당대표가 바뀌는 상황이 중간에 있는데 바라보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남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개월 정도 남은 대선에서 빅3, 민주당의 빅3가 이제 호남을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남이 민주당 쪽에서도 일단 호남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닌가요? 아니요, 중요하죠.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는요.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다라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뀌었다는 그렇지만 거군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글쎄요, 세대가 바뀌면서 호남이 무조건 민주당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근데 이것이 자체가 지역 색깔이 옅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호남이 우리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와 지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캐스팅보트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좀 별개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말씀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